안녕하세요. 이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원입니다. 이소원과 이근우 TV 첫 방송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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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너랑 너랑이 이거 보시는 분들 너랑도 될 수 있겠고 또 저희들은 또 나랑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쌤하고 저도 너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가슴이 좀 설렜어요. 선생님께서 너랑 나랑 제목으로 하자 때부터 설레고 또 지금 책 보면 이게 무려 한 50만 부 가까이 초베스트셀러가 됐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라는 선생님의 책과 정말 영광스럽게도 나를 살리는 말들 제 책이 또 이렇게 나란히 너랑 나랑 하는 것처럼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한 25, 6년째 스승과 제자로서 인연을 맺어온 것이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앞에 이렇게 둔 뜻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못한 얘기라든지 그런 거는 또 이게 책 안에 더 들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 네. 앞에 내세운 겁니다. 예. 이게 표현이라는 게 생각의 그 거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울로 다 비쳤으니까 이 속의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책을 쓴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뭐 작년에 이 책을 썼는데 뭐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독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뭔가 이야기하고 나면 그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듯이 정말 내 모든 걸 쏟아넣어서 쓰고 나면 의외로 이렇게 책을 읽는 분들은 저자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기억 못하는 게 저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저 책으로 이야기 소재를 삼아서 그렇습니다. 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랑 나랑 첫 번째 시간 제 책 나를 살리는 말들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나를 살리는 말들을 보면 크게 3부로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살리는 생, 말, 언 생, 언 이렇게 3부로 나누는데요. 지금 제일 먼저 한번 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1부에 나오는 29쪽에 나오는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인데 제목이 뭐냐면 너보다 못한 사람이 나가게 된다. 선생님 기억 안 나시죠? 이 얘기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요? 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딱 30대 중반.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그때 이곳에 와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KBS에 정한용 왕영은입니다. 행복을 뭐 여는 아침인지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KBS에 여성시대처럼. 거기 있는데 파랑새는 있다라는 코너에 제가 30대 중반에 나가가지고 라디오 청취자들의 사연이 오면 인생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문가로서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송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종합방송도 아니니까 KBS 제일 크고요. 며칠 잠이 안 오면서 이게 아직도 상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를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30대 사실 후반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선생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나중에 나가야 되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나가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네가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나가면 너보다 못한 사람이 나가게 된다. 하시면서 그 방송국에서는 바보가 아니니까 어련히 알아보고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했는데 네가 고사를 하고 안 나가면 너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PD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그 KBS 방송을 했었는데 저를 그때 계속 방송할 수 있게 해준 힘은 선생님의 그 한 말씀이었거든요. 저를 살리는 말씀. 너보다 못한 사람이 나가게 된다. 그거는 직접적인 칭찬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니까 이제 새로 내가 리마인드를 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내한테 적용을 하더라도
나는 이제 방송이라든지 대중매체에 어떻게 해서 나가기 시작했냐면 수련회 때 아, 수련 인턴 레지던트 시절 말이죠. 인턴 할 때 네. 방송이나 이제 신문사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이런 게 어디로 오냐면 주임 교수한테로 오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교수님한테로. 들어가서, 네. 그럼 그 당시에 교수님들 생각은 뭐 텔레비에 나가서 얘기한다든지 그런 칼럼을 쓴다든지 이거는 이제 잡문이라고 생각하셨죠. 아, 메인이 아니고 서브다. 교수님은 학술적인 연구 논문만 쓰는 거다. 이제 이런 개념이 그때는 네네. 컸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안 나가고 대신 나보고 자꾸 나갔고 그래서 나는 인턴 때부터 대타로 나갔어요. 아, 그래서 나가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과서를 읽어보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러다가 그건 결국 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교과서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연륜이 들다가 보니까 아, 내 소리도 할 수가 있고 네. 내 체험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나가라고 했을 것 같은 이제 연결이 되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나온 말이 됐다고 홈런 친다. 홈런 이제 안타부터 치기 시작해서 홈런 치시게 되셨네요. 지금 요즘 제가 한 3년째 그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프로그램 2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패널로 나가고 하나는 진행자로 하고 있는데 가만히 요즘 돌아보면 그때 KBS 나갔던 게 큰 자신감과 양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첫 출발이 연습이 없이는 다음 세련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 나가는 게 두렵다고 해서 안 나가면은 영원히 그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툰 것을 무릅쓰고 무릅쓰고. 그렇더라도 하면 그 서툰 것이 자꾸 굴러가지고 세련되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이 들어올 때 뒤로 빼지 말고 자격이 됐을 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연습 삼아 한번 나가서 점점 실력을 쌓아라. 예. 그래서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선배가 이제 복지관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서 저한테 상담을 한 2년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안 하시면 더 못한 사람이 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응용하셨고. 네, 그랬더니 이 관장님을 하신 거예요. 하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 와서 그때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힘이 됐던 말이 네 후배 네 말이다. 그러면서 참 네가 그동안 내공이 깊어진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옛날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때 했던 말이 3대째 내려갔고. 그렇죠. 아, 그러고 보면 그렇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 사시면서도 그런 순간이 많으셨어요? 그 아까 인턴 하면서 방송 나오라니까 하고 데이터가 홈런 친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내가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닌데 시작해야 되나 하고 시작했는데 그 일이 내일이 됐다든지 이런 일이 선생님 살면서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본업이 이제 신경정신과 전문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마음 아픈 사람을 이제 도와드리고 그런 게 이제 내 주된 역할이에요. 네. 주된 역할인데 부수적인 역할이 이제 글을 쓴다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또 방송국에서 오롯이 하면 이렇게 또 유튜브도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영역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요 방법 이외에는 학습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주 학습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한데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하니까 내가 이제 하는 역할이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메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제 방편이 달라졌다는 거니까. 갑자기 선생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사람들은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근데 정작 나는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생각나네. 그러니까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 무언가 하는데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를 선택해서 그걸 연구해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신과를 하면 정신과 환자들을 내가 보잖아요. 그렇죠. 정신과 환자를 보는 게 이제 메인이란 말이에요. 네. 메인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니까 사람의 마음이 적용되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탐색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림을 그리는 게 궁금하다. 네. 그림하고 사람 마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림에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에 따라서 그림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미술 치료도 그래서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미술에 관심을 갖고 또 여행에 관심을 갖고 네. 또 석불에 내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경주 석불에. 경주뿐 아니라 전국이에요. 와, 저는 경주 말았어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석불. 중국, 인도 뭐 그런데 석불 내가 다 돌아다니는. 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개인의 마음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네. 그 이 선생하고 나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내가 이 선생 마음의 일부를 알 수가 있고 저는 항상 들키는 것 같죠. 또 표정을 보면 네. 또 일부를 알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해결하자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옛날에 이제 남아있는 유물들이라든지 유물. 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벽화 같은 거 네. 그런 뭐 사람 표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설화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얼굴 표정을 보고 뭐 유추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얼굴 표정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래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 네. 부처님의 얼굴 아하. 그게 얼굴로 남아 있는 것 중에는 그 제일 오래된 거. 네. 그래서 옳다.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 얼굴을 내가 계속 탐색을 하면 네. 우리 조상들의 마음의 일부를 네.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웅전에 모신 부처님 표정을 보면.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돌아다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성스럽게 만든다고 말이죠. 어느 절에 가나 부처님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제가 간 절의 모든 부처님은 온화하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그러죠. 그 모습 그대로 어. 여기 가도 그 부처님 저기 가도 그 부처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선조들의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만들어진 이상적인 얼굴이. 그래서 네.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속담집을 뒤지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돌부처는 석수쟁이 마음대로다. 석수쟁이 마음이 돌부처님 얼굴에 표현된다. 투영된다. 아하. 그렇다면 우리 조상의 얼굴은 석불이다. 내가 적어도 석수쟁이의 마음은 알 수 있다. 한국인이니까. 네. 그래서 석불을 찾아다니니까 진짜 석불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신기하네요.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국인의 그 원형. 조상의 집단적인 의식이 뭘까 또는 무의식이 뭘까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는 내가 좀 모자라.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 분야를 개척하셨네. 근데 이제 그건 결국 뭐 자료만 수집이자고 네. 자료집이 나오는 정도로 이제 끝쳐버렸는데 내 욕심은 그걸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네. 심리 상태 네. 말하자면 집단적인 무의식이라는 말을 위험이 쓴 거에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규명해보고자 했는데 막 그게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벌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 거예요. 왜 미술을 하시지? 그러죠. 뭐 왜 석불을 하시지?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메인의 네. 이렇게 이제 가지가 나간 거예요.
가지가 많이 네. 나갔다는 거예요. 현실의 메인을 적용하다 보니 다른 사람 눈에는 여러 가지를 하는 그 여러 것 가지를 같지만 따로 하는 것처럼 네.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에 가신 것도 그런 마찬가지죠. 똑같이 사람의 마음을 찾아서 뭐야. 마음을 헤아려주고 다독여주러 가신 거고 미술도 내한테 있는 주된 궁금증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네. 저는 선생님 좀 밑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원래는 가족 아카데미아가 만들어진 지 25년, 공식적으로는 20. 또 20년 되는 뜻깊은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뭐 그 보육원에 광명보육원이죠. 그렇죠. 그 광명보육원에 가서 걷기 대회도 저희 가족이랑 가기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보육원의 아이들한테 주로 받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직접 사랑을 전하기도 하라. 그러죠. 뭐 이런 것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들렸고요. 또 시인하고 현직 시인과 아이들을 1대1로 매칭해줘서 그래. 아이들이 예비 시인으로서 작품을 써서 발표회도 하게 하고 시집도 만들어주시고 뭐 그랬는데 그 시라는 것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것도 굉장히 한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건데 그 일을 조금 설명을 지금 와서 좀 듣고 싶어요. 네. 그것이 이제 생긴 동기는 보육원을 내가 이제 처음 알기는 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서울에 있던 이 광명보육원이 대구로 피난을 온 거예요. 아. 피난을 왔는데 네, 네.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신은 설립 보아원이라고. 그때는 보아원이라고 네, 네. 그랬죠. 근데 그 설립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하고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회 봉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 활동 많이 하셨다고 바로 들었어요.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아, 뜻이 맞으셔서. 근데 그 손자가 나보다 한 살 밑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형제간처럼 이제 지내다가 수복을 해서 이제 올라가고 나는 대구에서 이과대학을 다니고 네. 그랬는데 내가 군대를 가니까 창동 지금 창동 서울 네. 거기 칠후성병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 내가 군의관으로 있는데 대민 사업을 해야 돼. 예. 그 진료를. 네, 네, 네. 그 진료를 어디 나갈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광명보육원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인연이 된 거예요. 참 인연이 오래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광명보육원만 이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했는데 네. 그때 내가 뭐 어디 상을 하나 탔어. 아주 희한한 상을 탔는데 무슨 상이었을까요? 뭐냐 하면 문학인이 아닌데 가장 문학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상도 참 희한한 상이네요. 근데 그건 생각하면 내가 사이비 아닌데 문학가는 아닌데 가장 문학. 겉으로 보기에는 막 문학가처럼 보인다. 네, 네, 이래가지고 상을 탔어요. 네. 상을 탔는데 이제 그걸 추천해 주신 분이 나하고 또 이제 그 전화 상담 네. 라이프라인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거 같이 봉사하는 시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옳다 됐다고 기왕 이 상을 받은 김에 좋은 일 하나 하자고. 무슨 일이냐. 시인들은 맨날 만나가지고 낭송하고 자기들끼리만 재미있다고 하고 흩어지는 거는 네. 이거는 사회적인 기여가 되는 게 없다. 내가 그렇게 몰아붙였어. 아하. 네.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인 기여를 하면 좋은가? 보육원에 가서 봉사합시다. 그렇게 살짝. 보육원은 옛날에는 고아원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없어요. 네, 네. 전쟁 고아니까. 음. 그러니까 이 고아들이 가지는 마음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움은 있어도 원망은 없어. 네. 음. 전쟁으로 다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요새는 고아가 없어요. 고아가 없다. 전부 부모가 있는데 보육원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우리 부모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
와, 그러니까 네. 그리움보다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도 많겠네요. 분노가. 원망도 많고. 네. 왜 나를 여기 갖다 두었느냐.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엎길로 나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와서 일탈이 불특정 다수에게 부모에게 받았던 그 버림의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쩌다가 그런 비율이 더 늘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이 마음을 순화시켜줘요. 아하. 네. 마음을 순화시켜주는 방법은 감성적이라 해야 되거든. 네. 그럼 감성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뭘까? 그게 예술품이에요. 네. 그림도 되고, 네. 무용도 되고, 음악도 되고, 뭐. 걷기도 되고. 근데 네. 이제 시인이니까 나가서 합시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신과한 사람이 뭐 시에 대해서 왜 또 관심 이러지만은 그것도 아까 설명한 대로 메인이 마음이니까 네. 마음을 어떻게 순화시켜주는가 네. 그게 이제 보육원 그 예띠 신앙송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아, 예띠 신앙송회. 네.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도 아이들 시집 나온 거를 몇 건이나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매년 나왔지. 예. 그렇죠.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그럼요.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좋은 시들이 많던데요. 그럼요. 그 중에 뭐 시를 계속 쓰는 사람도 나간 아이도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경기도 내에 이제 보육원만 대상으로 해서 네. 내가 시 공모전을 했어요. 매년 경기도 내 보육원이 많을 텐데. 네, 매년. 한 20여 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을 줘 심사를 해가지고 네네. 장원상을 네. 박원서 선생님이 들었어요. 박완서 선생님. 박원서 선생님. 아,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작고하셨죠. 야, 그 유명한 우리 박완서 선생님께서. 근데 박원서 선생님은 내가 책만 읽었지 면대한 적이 없어서요. 예. 근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상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 예. 그랬더니 당신이 이런 일에는 참여해본 적이 없대요. 아, 참여해본 적이 없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내가 꼭 참여해야 되겠다. 와. 그래가지고 장원상을 주셔가지고 예. 10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박완서상. 예. 그러니까 그 상을 타가지고 보육원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담임 선생한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 애들이니까 박원서 선생이 누군지 잘 모르기도 모르죠, 하고. 모르죠. 근데 담임 선생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놀라잖아요. 동명이인도 아니고 실제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말 한다고 그러다가 상자까지 네. 갖다 보이니까 예. 그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보육원에만 봉사해 주시지 마시고 네. 우리 학교에도 좀 이러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네. 조금 듣기는 거북했을지 몰라도 왜 내가 학교 가서 봉사합니까? 네. 선생님이 여기 와서 봉사해 주세요. 내가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쉬고 백일장 같은 것도 열리거든. 네. 거기 나가면 상을 휩쓸어. 현직 시인한테 지도받는 그럼. 아이들인데. 네. 근데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이제 폴로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모르긴 해도 그 안에서 이제 시인도 나오고 네. 또 사회에 대한 이런 분노랄까 이런 걸 잘 다스리면서 좋은 사회의 일원으로 네.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어.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건데요. 프랑스 어린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 가면 시를 낭송하고 낭송하는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들은 게 네. 그것도 생각난 게 내가 게시판을 한 10개를 만들었어요. 네, 보육원에 말씀. 보육원 네, 운동장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내가 그 기성 시인들의 시를 네. 뽑아가지고 붙여놨어. 네. 한 달이면 네. 한 달. 네. 간격으로 무조건 이걸 하나씩 외우는 사람한테 내가 상을 준다. 야. 그러니까 애들은 그 시를 완전히 소화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네.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네. 상 타려고. 아. 그게 나는 이제 상을 주는 거는 방법이지만 네. 자기는 상 타려고 그걸 외웠지만 지금은 다 어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기억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네. 그게 자기 이제 성격이 성장하는데 예.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아. 생각을 선생님, 저도 청마 선생님의 시를 해요. 그 어린 시절에 뜻도 모르고 외웠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그러면서 깃발이라는 시를 외웠는데 깃발. 힘들 때마다 그 식구가 떠오르면서 위안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 또 그건 하나 작은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 아이들에게 어르신들한테 가서 봉사도 하고 그 아이들한테 그거는 왜 네. 생각했냐면 보육원이라면 전부 이제 원조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것만 생각하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정월 초하루든지 추석이든지 이럴 때만 각 직장에서도 네. 그런 봉사를 하라고 권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대부분 오는 게 뭐냐면 라면을 산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와서 이제 기념 촬영하고 가고 이래. 맞아요. 그 라면도 필요해요. 네. 필요하지만은 물질만 가지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순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이 정서적인 네. 접근을 하자. 네. 그러면 애들이 받는 데만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받는 데만. 그렇게 했어요. 불쌍하다 그러면서 어. 사회적 온정에.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데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애들로 하여금 그 한 달에 한 번 네. 날짜를 정해가지고 봉사원을 대접하는 날로 하나 만들어. 아, 자기들한테 그리고- 잘해주는 사람을 어. 내가 봉사해주는. 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신선한데요. 네. 떡볶이 하는 포장마차도 내가 하나 사가지고 네. 그런 거 만들어서 줘라, 어, 봉사자들을. 어른 봉사해주는 네, 분들한테 네, 대접하고 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 봉사단 같은 걸 또 이제 형성해가지고 같이 엄마 목욕도 시켜.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게 엄마들이 네. 처음에는 애들보다 엄마들이 더 부끄러워요.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여자아이들이 봉사하던 엄마들을 등 밀어주고 목욕하는 거. 아버지 팀은 또 이제 남자들. 그러니까 뭐가 그 애들도 부끄러워하는데 왜 부끄러워하냐 네. 그러니까 애들이 벌거벗은 자기를 보고 뚱뚱하다고. 예나 지금이나 참 다이어트에다. 그래서 네. 그 말 안 들으려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목욕시키고. 목욕탕에 갔을 때 나보고 뚱뚱하다 그러면 창피다. 서로 믿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할수 있네요. 뭐 걷는 것도 몇 년 하셨죠? 한 5년 정도 그죠? 했죠. 제 아들도 가서 걔가 벌써 컸죠. 네, 벌써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네. 유모 유모 찾다고 찾다고. 왔는데 네, 네. 이제 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 압축해 보면 네.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네. 그 마음을 순화해 주는 건데 제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나가게 된다 하는 구절을 지금 하다가 보니까 가지를 뻗어서 선생님이 정말 내가 아직은 시작할 때가 아니다 싶으면 용기를 내서 시작했더니 그렇죠. 수많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근데 그 메인은 언제나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 마음을 치료하는 것, 마음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 하나였다 그렇게. 그래서 네. 그런 걸 토대로 생각했는지 뭐 무의식적으로 연결이 됐는지 네. 는 몰라도 내가 최근에 작년에 낸 책이 하나 있어요. 서툴러도 괜찮다. 예. 나도 그랬으니까 네. 제목을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고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한 3시간 반 되니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서툴러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선생님 너보다 못한 사람이 나가게 된다의 답은 서툴러도 괜찮아. 그렇죠. 나도 그랬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안 네. 서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정말 저도 그 부부 상담하고 부모님 상담할 때 그런 얘기 선생님 하셨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애 낳아보고 애 키우는 부모가 어딨냐. 결혼해서 낳는 거지. 그 다음에 살아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냐. 결혼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서툴고 초보자다. 그렇죠. 서툴러도 괜찮아. 난 매력적인 게 네. 초보 운전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처음 타면 뒤에 붙어 있어요. 여러 가지 문구가 붙어 있죠. 초보 운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초보 운전 네, 이런만 적혀있더니 요새는 이제 유머러스 하고 음. 당신도 한때 초보였습니다. 아, 되게 귀엽잖아요. 그리고 보니 선생님, 당신도 한때는 초보였습니다. 누구나 서툴렀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랬으니까 괜찮아. 그 말도 되는데 한편 저는 떠오르는 게 그 묘비명의 말이에요. 응? 묘비명. 묘비명. 돌아가시면 묘비명에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음. 이렇게 적힌 묘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 깊은 말로 들리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네. 네, 오늘은 나, 음. 내일은 너도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유한한 존재야. 음. 그러니 이것저것 재지 말고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나도 그랬으니까 한번 도전해봐. 그 얘기인 것 같네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지금 뭐 방송하고 글 쓰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인 거네요. 저도 선생님한테 배운 마음을 어떻게 들어가서 특히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잘 그 관계 원리를 알아서 덜 싸우고 덜 얼굴 붉히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 그 하나를 여러 가지로 나누거든요. 서툴러도 괜찮아 하고 있는 말. 아 선생님 사이다 한 잔 마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다 한 잔 마신 것 같아요. 너보다 못한 사람이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서툴러도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하는 말씀으로 선생님의 지혜로운 말씀 제가 가슴에 또 새기면서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다른 챕터 가지고 그렇죠. 지혜로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서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너랑 나랑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